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LBC 화술강좌 강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화술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설득하기를 배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설득하기는 향후에 비즈니스 화법 그리고 상황별 말하기 등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다룰 계획입니다. 오늘 강의를 할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은 바디랭귀지예요. 바디랭귀지는 제가 나누어서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바디랭귀지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시간에 끝내기는 쉽지 않겠다. 그리고 실제로도 도움을 드리려면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3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행동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에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할 예정이고, 다음 시간에는 행동으로 의미를 알아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거짓말을 어떻게 간파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까지 제가 바디랭귀지 항목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랭귀지를 강의하기에 앞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수 있는 편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디랭귀지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고 내가 그 사람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상대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다. 만약 바디랭귀지를 굉장히 열심히 훈련하면 처음 보는 사람의 바디랭귀지를 딱 봐도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낼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절대 오산입니다. 그 사람의 바디랭귀지는 단순한 버릇일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다른, 내가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바디랭귀지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그것은 단지 그냥 그 상황이 추워서 혹은 그 사람이 익숙하지 않은 곳에 와서 긴장해서 나타나는 바디랭귀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디랭귀지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짓말도 그렇게 간파하기도 힘들고 상대의 생각도 알 수 없는데 바디랭귀지를 왜 배웁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중에 많은 바디랭귀지 책들이 상대의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고 생각을 간파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일단 그거는 대부분 잘못된 가르침 혹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에 있는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그게 암묵적으로 상대한테 그런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를 만진다거나 입을 가린다거나 이런 게 거짓말을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을 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가 심리적으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디랭귀지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대를 알아내는 목적보다는 나를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바디랭귀지입니다. 그래서 바디랭귀지 첫 시간은 행동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디랭귀지는 언어보다 먼저 인류의 소통 수단이었죠. 언어가 있기 전에 먼저 손동작으로 저기 맘모스 있다, 가서 잡자. 물론 맘모스랑 인류가 같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동물 있다, 가서 잡자라고 손으로 그 동물을 가리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언어보다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하는 요소가 우리 몸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움직임으로써 더 많은 언어보다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레이 버드위스텔이라는 인류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동작학의 창시자거든요. 이걸 동작학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모르겠지만 상대가 이제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에 대해서도 알아내고 그런 동작학의 창시자인데, 이 사람이 몇 가지 정의를 한 것들이 있어요. 인간은 평균 하루에 10분에서 11분을 말한대요. 문장당 평균 2.5초. 저랑은 좀 다르겠죠. 저는 강의가 있는 날은 하루에 6시간을 말하죠. 저같이 이런 특이한 케이스는 빼고. 그러나 하루 평균 10분에서 11분밖에 말하지 않고 문장당 평균 2.5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25만 가지의 얼굴 표정을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어떠한 나라의 언어보다도 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게 얼굴 표정이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손동작이라든가 다른 다양한 바디랭귀지까지 포함되면 그 조합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 수단은 35%, 비언어적 수단은 65%의 소통 능력을 가진다. 소통의 중요성을 가진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바디랭귀지 학자인 알버트 메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퍼센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퍼센트가 훨씬 더 유명한데, 우리가 말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 메시지는 7%밖에 안 된다. 즉 말의 내용, 그 콘텐츠 자체는 전달에 7%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머지 93%는 전부 비언어적 메시지인데, 여기에는 우리의 바디랭귀지와 그리고 말을 전달하는 방법이 다 포함됩니다. 태도, 자세, 몸짓, 안색, 시선, 그리고 목소리, 성량, 음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이제 비언어적 메시지. 내용과 다른 내용 말고 내용은 7%밖에 안 되는. 결국 바디랭귀지가 전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반대로 바디랭귀지는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 말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자신의 생각도 변화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이제 사람을 신문할 때 의자 붙이고 앉아, 손 내려, 나 봐야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상대의 움직임을 제어한단 말이죠. 책상에서 손을 내리게 함으로써 이 사람의 통제권을 빼앗고 내가 나는 자유로운 손동작으로 상대를 위압하는 권력의 바디랭귀지를 보임으로써 상대의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는 거죠. 의자를 붙여 앉는 것도 좀 더 상대를 구속시키는, 상대의 사고를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날 바라보게 함으로써 나의 시선, 내가 강압적인 혹은 상대의 진실을 알아내고자 하는 그 시선을 상대에게 쏘았을 때 그래도 효과적으로 상대 안으로 퍼져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의자를 붙이고 손을 내리고 상대가 바라보라는 말에 따라 상대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이미 상대에게 복종에 가까운 심리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상대의 생각도 바꿀 수 있지만 내 생각도 변화가 된다는 것이 이제 바디랭귀지의 무서운 점 혹은 강력한 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할 때도 전화 협상을 하는 거랑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는 게 이기는 경우가 다르죠. 전화 협상 같은 경우에는 주장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목소리가 큰 사람, 센 주장을 하는 사람. 근데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주장이 너무 강하고 목소리만 센 사람은 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정말로 7%밖에 되지 않는가, 아니면 레이 버드위스텔처럼 35% 정도는 언어적 수단이 포함이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는 비언어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프로이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이건 의미가 있다. 굉장히 프로이트스러운 말인데, 의사소통의 수단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사소통의 수단이 굉장히 많죠. 감각이완이라는 책에서 버나드 군터가 말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악수, 그리고 자세, 얼굴 표정, 외모, 목소리, 헤어스타일, 호흡, 움직이는 자세, 복장, 눈 표정, 미소, 상대방과의 거리, 경청하는 태도, 자신감, 그리고 서 있는 자세, 그리고 상대방과 접촉하는 방법, 스킨십을 얘기하는 거겠죠. 제가 한 16개 정도의 지금 의사소통의 수단을 말씀드렸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되죠. 얼굴 표정이라던가 목소리, 호흡, 이런 움직이는 자세,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악수에서도 의사소통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상대방과의 거리, 이런 것들은 좀 새롭죠. 뒤에서 악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서 직접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바디랭귀지는 선천적인 것일까요? 후천적인 것일까요? 두 가지 모두 맞습니다.
먼저 선천적인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yes에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는 선천적인 겁니다. 세계 한 나라인가 제외를 하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yes는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게 아이가 젖을 먹기 위해서 고개를 이제 올려서 드는 그게 이제 yes고, 젖을 먹기 싫을 때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젖을 안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no인 경우. 그래서 젖 먹기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선천적으로 yes와 no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게 어쩌면 우리 언어보다도 더 훨씬 더 전에 yes와 no가 존재하기도 전에 고개를 가로로 젓는 것과 세로로 끄덕거리는 것은 의미가 결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바디랭귀지는 선천적일 수 있습니다. 웃음도 마찬가지예요. 웃는 것도 선천적인 거예요. 즐거울 때는 웃어라 라고 배워서 저희가 웃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후천적인 것도 분명히 있어요. 어깨를 으쓱한다던가, 손가락 표시에서 동전 표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동전을 할 때 동그랗게 많은데, 이게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 또 다른 의미, 이런 것들은 후천적인 바디랭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후천적인 바디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바디랭귀지로서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혹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갑니다. 그래서 선천적이며 후천적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바디랭귀지를 읽기가 더 쉬워요. 선천적인 부분이 더 강하고 후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덜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바디랭귀지를 표현하고 있는지, 바디랭귀지가 어떤 이유로 나오고 있는지를 간파하기가 훨씬 더 쉽죠. 그리고 바디랭귀지의 특성은 그 사람의 속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의 말보다 더 진실할 가능성이 크죠. 정치인이 연설을 하면서 말했어요. 저희들은 수입이 적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손을 이제 양쪽으로 벌렸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손을 벌렸기 때문에 저 사람은 수입이 많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속마음은 자기네들의 수입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단순한 예입니다. 저는 정치인의 수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정치인은 수입이 적다라고 말한 정치인이 손을 벌리면서 말한 것, 누구도 그 정치인이 스스로 수입이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연설을 직접 봤다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디랭귀지를 사용하는 것에서 큰 틀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바디랭귀지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것, 거짓말로 꾸며진 바디랭귀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오래 할 수는 있어요. 오래오래 쓸 수는 있는데 중간중간에 벗겨지는 거예요. 막 웃다가 중간에 살짝 뚝 끊기면서 이 사람이 그 기분 나쁜 표정이 살짝 드러나면서 다시 웃는다거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벗겨지면서 상대한테 괴리감을 느끼게 해요. 이게 내가 저 상대의 바디랭귀지를 보다가 나도 모르게 저 사람 뭔가 부자연스러운데 라고 느끼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건 두 가지 측면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상대가 정말로 꾸며진 바디랭귀지를 쓰고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캐치한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배워야 되는 건 그거죠.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러운 바디랭귀지를 사용해야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제가 큰 틀로 봤을 때 거짓으로 꾸며진 바디랭귀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디랭귀지를 사용할 때 이런 지금 거짓으로 꾸며진 바디랭귀지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직관이 뛰어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사람을 간파하는 것에 대해서 직관이 더 뛰어나. 이 말은 언어와 바디랭귀지의 부조화를 잘 캐치한다는 뜻입니다. 언어와 바디랭귀지의 부조화가 드러나는 순간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한데? 아니면 뭔가 불편해하고 있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자가 남자보다 이런 직관이 뛰어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 실제로 바디랭귀지와 말의 부조화를 잘 캐치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TV에 TV 프로그램도 좋고 어떤 영상도 좋고, 영상의 볼륨을 줄여놓고 저 두 사람이 어떠한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라고 해서 맞추게 한 거예요. 남자는
42%가 그것을 이제 올바르게 맞췄대요. 대화 내용을, 저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유추를 했대요. 42%. 여자는 몇 프로였을까요? 네, 87%였답니다. 2배가 넘는 수치죠. 이거는 이런 동작 실험만 가지고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MRI로 상대의 행동을 평가하는 피질부를 검사를 해봤더니 남자는 4개에서 6개 정도가 나오고 여자는 14개에서 16개 정도가 나왔대요. 이건 뭐 거의 2배에서 3배 가까운 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적중률도 2배 넘는 적중률을 보였던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바디랭귀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여성이 남성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가정 환경이나 형제의 구성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어요. 좀 더 눈치를 보고 살아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대의 바디랭귀지를 조금 더 빨리 읽는 경우가 있죠.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거짓말을 간파하기 편, 3번째 편이죠. 바디랭귀지. 그 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성의 육감을 무시하지 말아라. 여성의 육감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부위별로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전달하거나 혹은 상대의 의미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항목별로 한번 봅시다. 왜 내 말이 상대한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내 말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내 왜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껄끄러운 일들이 생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하나하나 항목별로 짚어드리는 바디랭귀지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람을 만나거나 뭐 대화가 시작되었을 때 기억해 두신 바디랭귀지를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선에 대한 얘기인데, 시선은 당연히 마주치는 게 좋습니다. 시선은 당연히 마주쳐야 하는데, 서양에서 나온 바디랭귀지 책 같은 경우에는 보통 60% 이상을 상대와 1대1로 대화할 때 맞추고 있으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동양적 관습에서 봤을 때 60%는 좀 많습니다. 한 40% 이상 정도가 좋고, 이 시선을 돌리는 것을 잘해야 돼요. 상대를 바라볼 때의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도 중요하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시선을 돌릴 때 상대가 나를 바라보는 게 부끄러워서 아니면 불편해서 아니면 약간 겁이 나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데, 이 시선을 돌리는 것은 상대한테 초조함, 흥미없음이라고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초조하다, 그러니까 시선을 돌리면서 시계를 본다. 시선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초조함, 흥미없음의 표현인데 시계까지 봐. 그러면 이제 정말로 더 강한 초조함과 흥미없음의 표현이죠. 내가 이제 상대와의 관계를 끊거나 그 자리에서 피하고 싶을 때 그만한 바디랭귀지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상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시선을 돌리는 요령은 대화와 연관되는 곳을 바라본다던가, 상대가 자기가 선물 받은 얘기를 할 때 그 선물을 바라보면서 만져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대화와 관계된 곳을 바라보는 것이 한 가지 요령이고, 또 한 가지 요령은 상대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림과 동시에 고개를 돌리는 것,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게 이제 최대한 시선을 돌리는 것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꼭 마주치고 있어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거는 말을 할 때, 내가 말을 할 때는, 말을 시작할 때, 그럴 때는 상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시선을 마주쳐야 되고, 상대의 답변을 기다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선을 마주치려고 애를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시선을 마주칠 때 있어서 시선 위치에 따른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두 눈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미간을 바라봐라, 눈 끝을, 양쪽 끝을 번갈아가면서 바라봐라,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거 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느낄 때 마주 본다고 느껴지기만 하면 되니까 미간을 바라봐도 좋고 정말 눈을 바라봐도 좋고 상대의 눈꼬리를 번갈아가면서 바라봐도 좋은데, 두 눈과 이마로 삼각형을 이루는 시선 처리는 공격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상대의 이마로 시선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나는 너를 권위적으로 누를 거야 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마와 두 눈을 번갈아 가면서 바라봐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사교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면 두 눈과 입의 삼각형, 아래로 가는 삼각형을 만들어서 시선을 뿌리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시선을 내가 아래로 내리는 것은 뭐 복종까지는 아니지만 상대한테 편안함을 주거든요. 그 편안함을 유도하기 위해서 두 눈과 입을 바라봐 주는 게 좀 더 사교적입니다. 두 눈과 하체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시선 처리를 만약 예를 들어서 했다. 이건 이제 좀 더 친밀한 관계 혹은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다라는 식의 시선 처리죠. 여성이 만약 이런 시선 처리를 했다. 그럼 이제 상대의 입장에서는 나를 유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라는 암시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눈과 이마를 바라본다거나 두 눈과 하체를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필요에 의해서 활용을 하시길 바라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눈과 입 정도를 그 삼각형을 이루면서 시선을 두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게 사교적인 시선 유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교적인 관계를 원하는데 상대의 이마를 번갈아가면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상대는 불편함을 느껴요. 시선 마주치기의 요령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언어적 수단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인터뷰를 한다,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이제 시선 처리를 제가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터뷰 시작하고 20초, 뭐 영업 면담, 뭐 취업 면접 있을 때 자리에 앉을 때까지 이제 상대의 눈을 보라, 이런 것들이 원칙으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상대방 눈을 계속 보고 있거나, 뭐 상대가 앉을 때 아니면 내가 앉는 동안, 그런 동안 상대의 눈을 계속 보고 있으면 되게 부담됩니다. 나도 부담되고 상대도 약간 부담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이제 처음에 악수를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악수를 하고 몰래 시선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때 시선을 내리면서 의자를 살짝 당기거나 서류를 꺼내거나 하면서 살짝 그 부담을 줄여요. 그리고 시선도 아래로 내려가니까 상대도 편안함을 좀 느끼겠죠. 그 다음에 시선을 다시 맞춰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요령 있게 내가 상대방에게 시선을 돌렸을 때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부담도 줄이는, 그러면서도 편안함도 주는. 시선을 그냥 돌리면 뭐였죠? 초조함, 흥미 없음의 표현이에요. 돌리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의자를 당기기 위해서, 서류를 꺼내기 위해서, 아니면 생각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말을 곱씹기 위해서. 그래서 부작용을 줄이고, 시선을 굳이 옮기려면 가능하면 난 당신에게 편안한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기 위해서 가능하면 시선을 아래쪽으로 번갈아가면서 이동시키는 것이 요령입니다. 그게 이제 뭐 인터뷰 시작했을 때 원칙인 상대방 눈을 볼 것을 좀 더 부담을 줄이면서 해내는 방법이에요. 시선이 나왔으니까 바로 고개로 넘어가죠. 고개 끄덕이기, 고개 젓기. 당연히 고개 끄덕거리기는 예스고 고개 젓기는 노인데, 고개 끄덕거리기에서는 원래는 이제 모유 수유를 할 때, 어머니 젖을 먹을 때 더 먹기 위해서 고개를 쳐드는 행동에서 유리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사회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자면 고개 끄덕이기는 허리 굽혀 절하기에서 유래를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허리 굽혀 절하는 것, 몸을 이렇게 아래로 숙여서 절하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 그런 것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복종이라는 것에서 유래를 했단 말이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복종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상하관계가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의 협력과 동의를 이끌어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고개 끄덕이기를 원래는 진짜 버릇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내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시선 처리만 잘해도 상대의 굉장히 깊은 여러 가지 다양한 말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의 마음도 열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도 이제 빠르게 막 끄덕거리면 오히려 내 차례야 라는 의미가 돼요. 고개를 빠르게 막 끄덕거리면 충분해, 너 말 많이 했어, 이제 내 차례야, 나도 말 좀 하자, 알았으니까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너무 빠르게 끄덕거리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한 3번 정도 그래 이게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경청하기와 맞물리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관심 있다는 것을 바디랭귀지로 쏘는 거거든요. 시선 처리와 고개 끄덕이기는 버릇이 돼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그 랭귀지예요. 그럼 고개 젓기는 뭐였죠? 모유 수유 시에 거절해서 시작이 됐다고 그랬죠. 이건 뭐 바디랭귀지에서 굳이 연습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건 필요한 순간엔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그러면 시선, 고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얼굴 쪽에서 저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미소죠, 미소. 미소의 의미는 뭘까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당신은 내 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등등의 긍정적인 의미들이 있죠. 미소가 응답됐을 때는 내 미소만큼의 의미를 상대도 나한테 보내준 거니까 서로 간에 이제 행복한 혹은 상호 신뢰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소가 가벼운 행위다라고 해서 미소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권력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는 미소를 줄인다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내가 미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인원 같은 경우에는 미소를 통해서 복종을 표시하니까. 근데 내가 복종을 표시하는 바디랭귀지에서 나온 행위를 한다고 해서 상대한테 복종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편안함을 주겠다는 뜻이지.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권력을 드러내고자 내가 너무 무시당하고 있어서 권력을 나타내는 바디랭귀지를 표현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자연스러운 미소는 큰 무기가 됩니다. 미소가 필요한 순간은 칭찬을 하면서도 그렇고 부탁을 하면서도 그렇고 부탁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해야 할 때 그런 등등 미소는 모든 순간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자신의 미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는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석소가 자주 나오거든요. 이게 석소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반으로 봤을 때 한쪽은 웃고 한쪽은 웃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쪽짜리 의미를 가져요. 이건 0보다도 못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시선, 고개, 미소는 그 누군가와 함께 훈련을 하거나 거울을 보면서 훈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선, 고개, 미소는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선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소를 중간중간에 머금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내가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하자 하는 나한테 마음을 열어주세요.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3대 요소입니다. 시선 마주치고 고개 끄덕거리고 미소를 보내는 것. 바디랭귀지에서 가장 극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말씀드렸고 좀 더 다른 요소들에서 말씀드리면 스킨십이 있어요. 스킨십. 신체 접촉.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바디랭귀지 관련된 책들을 보다 보면 좀 다르게 나와 있는 책들이 많을 거예요. 일본에서 나온 책이냐 아니면 뭐 서양 쪽에서 나온 책이냐 따라서 다른데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양에 나온 책보다는 뭐 신체 접촉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좀 금기시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남아있죠. 이게 기술적인 부분, 뭐 스킨십을 통해서 상대 뭐 여성의 마음을 연다, 뭐 그런 책들도 많지만 이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이건 정말 양날의 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섣불리 이제 그런 스킨십을 시도했을 때 상대방은 굉장히 큰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체 접촉이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연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손을 스치는 것 있잖아요. 제가 이제 잔돈을 주는 캐셔란 말이에요. 그런 캐셔인데 손을 스치면서 잔돈을 주는 것과 손을 스치지 않고 잔돈을 준 것. 제가 웨이터라고 하죠. 그런 웨이터들이 손을 스치고 준 것, 손을 스치지 않고 준 것. 그 경우에 손을 스치는 경우에는 좀 더 긍정적이고 그 웨이터의 이름을 기억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대요. 근데 비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부정적이 된답니다. 이 잔돈을 줄 때 손 스치기를 했을 경우에 여성의 경우, 그러니까 여성 웨이터가 손을 스치면서 잔돈을 주면 36%의 더 많은 팁을 받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남성 웨이터가 이제 손을 스치면서 주면 22% 정도 더 많은 팁을 받고,
물론 여성만큼의 극적인 차이는 아니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그런 손이 스침으로써 상대방에게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준다는 거죠. 나한테 더 많은 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성 중에 많은 남성들이 손금을 공부를 해요. 근데 저도 뭐 손금을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성을 만났을 때 이렇게 손을 스치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스치면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주고, 그리고 손금이라는 게 내가 억지로 당신의 손을 막 만지겠어요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원할 때 원하니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흔한 기술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 여성 입장에선 아 뭐야 작업 거는 거야? 아 뭐야 바람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러운 손을 스치기가 가능했다면 팁을 받는 경우에도 36%, 22% 이렇게 더 긍정적인 변화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팔꿈치 만지기 실험이 있는데, 팔꿈치를 막 조물락조물락 만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스치듯이 팔꿈치를 만지는 실험이 있어요. 이 경우에 이제 어떤 식의 실험을 했냐면 전화박스에 동전 찾아주기 실험을 한 거예요. 전화박스에 동전을 두고 가는데 팔꿈치를 만진 사람과 만지지 않고 그냥 간 뭐 대화를 했었겠죠. 근데 팔꿈치를 만지지 않은 경우에는 23%가 동전을 찾아줬대요. 근데 팔꿈치를 접촉했을 경우에는 68%. 근데 뭐 팔꿈치가 이제 3초도 길고 한 1초 정도 이렇게 슬쩍 이렇게 만지는 거죠.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 여기 전화하시나 봐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말과 함께. 이 팔꿈치라는 게 손이나 뭐, 이 삼두라고 그러죠. 이 어깨에서 팔꿈치 내려오는 그쪽 살. 그런 데처럼 그렇게 개인적인 공간으로 여겨지지 않거든요. 손목도 좀 개인적인 느낌이잖아요. 근데 팔꿈치는 좀 공공장소 같은 곳으로 간주가 돼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더 몸 자체가 개인적인 것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더 강하지만 이런 실험들은 서양에서 했던 겁니다. 참고로. 근데 우리가 이제 관계를 좀 더 가깝게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팔꿈치가 이런 공공장소로 간주가 되는데 몸에 닿는 것은 금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꿈치가 닿는 그 순간이 이 사람이 공공장소로 온 것 같긴 하지만 금기도 깼어. 그러면서 강한 인상을 남겨줘요. 짧은 순간에 유대감을 형성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 팔꿈치 만지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고급 기술 이렇게 말하면 좀 우습지만 조심스러운 기술이긴 합니다. 이런 스킨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어설프게 하는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시선, 고개, 미소만으로도 이런 신체 접촉 이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선, 고개, 미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래포가 형성이 되면, 상호 신뢰 형성이 되면, 이 신체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시도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접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적당한 거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 개인 공간, 관계에 따라서 적당한 거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지 않은데 다른 관계의 거리로 다가가 버린다. 그러면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겠죠. 예를 들어서 15cm에서 45cm. 근데 이런 센치 같은 경우는 뭐 44cm라면 편안하고 46cm면 불편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5cm에서 45cm. 굉장히 딱 달라붙은 거예요. 이런 거리는 연인이 가능하겠죠. 연인, 부모, 진짜 친한 친구, 그리고 애완동물이 가능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막 절친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데 그냥 친구인데 15cm, 막 20cm 가까이로 이제 얼굴이 다가간다. 그냥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러면 그 이상 46cm에서 한 1m, 한 30, 20cm 뭐 그 정도 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냥 친구나 아니면 뭐 파티. 요즘에 이제 클럽 파티 같은 경우에는 15cm 이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 소셜 파티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낯선 사람은 122cm 이상이겠죠. 그리고 뭐 3m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이제 다 낯선 사람과의 적당한 거리죠. 뭐 외판원. 3m 이상, 뭐 3m 60cm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3m 이상 같은 경우에는,
청중이 될 수 있겠죠. 뭐 강의를 할 때 청중과 저와의 거리. 근데 이게 이성인 경우에는 그렇고 동성인 경우에는 조금 짧아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리는 동성인 경우에는 조금 더 전체로 좀 짧아지는 경향을 보여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차이는 다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절친이 하는데 너무 가까운 거리로 가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과 썸을 타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연인으로서의 뭔가 암시를 주고 싶으면 일부러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겠죠. 가능하면 상대방한테 편안함을 주는 그런 기술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낯선 사람들이 가득한 공간에 가면 가면으로 이제 얼굴을 은폐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선을 먼데 두죠. 초점을 흐리고 방어적 태도를 취하고 엘리베이터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과 친구도 아닌 낯선 사람들인데 15cm 이하로 들어왔을 때 그럴 때 이제 낯선이가 가득한데 내 공간 안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런 경우에는 가면이 발동하는 겁니다. 시선이 멀어지고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렇게 뭐 CCTV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걸 보면 참 재밌어요. 가면으로 은폐되어 있지만 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방향으로 몸을 튼다던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그 가면은 과묵하고 표정도 지우고 자세도 부동자세로 만듭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경험 많죠. 버스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을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다른 세계로 정신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식의 방어를 취하죠. 내가 엘리베이터나 버스에서처럼 상대방 공간으로 침투해버렸을 때 그 사람은 정신줄을 다른 데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는 게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세, 이제 대부분 가장 기본적인 오늘은 행동 전달하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만 제가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자세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린 자세와 닫힌 자세. 닫힌 자세는 가장 대표적인 닫힌 자세 뭐 있죠? 팔짱 끼기, 다리 꼬기. 그런 것들이 이제 닫힌 자세고 열린 자세는 뭐 손바닥을 팔꿈치에 얹으면서 허리를 펴고 상대방 가슴이 상대방을 향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열린 자세겠죠. 상대방의 자세를 바꾸는 것, 상대방의 닫힌 자세를 열린 자세로 바꾸는 요령 같은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상대방 행동에 대해서 좀 심화 과정으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자세가 동일한 사람에게 조금 더 깊은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시라고 하는데 상대방의 움직임을 상대가 모르게 살짝살짝 따라해 주는 것, 그것이 상대방이 나에게서 좀 더 편안함과 동일시를 느껴요. 동일한 감정을. 근데 이제 자세를 따라하기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나보다 윗사람한테 어설프게 따라하다간 그 상대의 입장에서 건방지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가 이제 거만하게 내 상사가 딱 다리를 꼬고 딱 앉았는데 나도 똑같이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뭐 그런 실수는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도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방이 닫혀 있으면 마음도 그만큼 닫혀 있을 가능성이 크죠. 마음이 열리는 사람한테 자세를 닫히게 만들면 마음이 서서히 닫혀갈 가능성이 또 큽니다. 몸 가는데 마음 가고 마음 가는데 또 몸 가죠. 그게 어느 게 우선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자세를 여는 요령 그런 것도 뭐 여러분마다 각자의 여는 요령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열린 자세로 바꾸는 상대가 열린 자세로 바꿀 수 있게 하려면 내가 상대와 자세를 비슷하게 맞춘 상태에서 그래서 상대가 나와의 자세가 같은 상태에서 내가 자세를 바꾸면 상대도 자기도 모르게 자세를 나처럼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몇 번 시도를 하다 보면 그 타이밍이나 요령이 생기는데 그런 걸 통해서 상대가 닫힌 자세를 열린 자세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내가 영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서류를 내밀 수도 있겠죠. 그 서류를 보게 함으로써 팔짱을 풀게 한다던가 그리고 펜을 어딘가를 짚으면서 이걸 보세요. 그 다음에 그 펜을 살짝 얘기를 하면서 상대의 눈과 내 눈 사이로 오게 함으로써 상대의 시선을
또 제어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디테일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은 다음 시간에 심층적으로 다룰 테니 많은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좀 추가적인 건데 아까 제가 권력을 표현하는 신호가 있다. 권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미소가 분명히 미소를 적게 하는 것이 요령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권력을 표현하는 신호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권력을 표현하는 신호는 한 뭐 크게 6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적게 웃는다가 있어요. 미소를 줄인다. 두 번째, 많이 응시한다. 시선 처리 똑바로 보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이 많다. 스킨십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제스처를 많이 취한다. 제스처가 큰 것과 제스처를 많이 취하는 건 달라요. 제스처가 너무 크면 얼빵해 보입니다. 제스처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큰 사람, 대표적인 게 누가 있죠? 짐 캐리. 제스처가 작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좀 투박한 예지만 007 같은 그런 느낌. 딱 젠틀한 매너 있는 남자 같은 경우에 제스처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죠. 젠틀한 느낌에. 그러니까 좀 이지적인 느낌을 주려면 제스처를 약간 줄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작게 하는 게. 근데 제스처를 많이 취하는 것은 권력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자주 끼어드는 것.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한 6가지가 과연 소통에도 도움이 되는가? 그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권력을 표현함으로써 상대와의 소통의 길이 넓어진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내가 권력을 표현함으로써 권력이 약한 사람, 나에게서 무언가를 그런 것에 의지를 해야 되는 사람, 자신간의 자존감이 약해서 권력이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의존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은 무리에서 내가 권력을 표현함으로써 내가 구심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1대1의 관계에서 이런 권력을 표현하는 신호를 섣불리 표현했다가는 상대방의 무시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가 너는 못난 사람 이런 무시가 아니라 그냥 외면이죠. 외면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을 표현하는 신호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배치를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것과 권력이라는 것을 적절히 여러분들이 배합해서 상대방과의 소통에 있어서 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유혹 같은 경우에는 나는 당신에게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는 바디랭귀지가 유혹으로 발전한 그렇게 진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인원의 복종의 제스처가 인간에게는 그게 유혹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표정이나 아니면 동작 같은 게. 그러니까 나는 이미 당신한테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라는 암시를 주면 상대는 저 사람 나한테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안달이 나죠. 이게 사랑이든 아니면 관계든 이런 게 참 재밌는 게 남자가 여자한테 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여자한테 대시를 하기 이전에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유혹의 바디랭귀지를 보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선택은 여성이 하고 남자는 여성의 선택에 있어서 움직이기만 한다라는 뭐 그런 재밌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유혹의 바디랭귀지가 갖는 힘이 꽤 크다는 거죠. 유혹을 위해서 권력을 활용하기도 해요. 내가 권력을 내세움으로써 나는 이 무리에서 강한 존재, 그러니까 나를 잡아라 라고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유혹과 권력은 바디랭귀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대치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함께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전통적인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남자는 권력을 표현하는 신호를 무리해서 보내서 좀 자신을 돋보이게 그렇게 유지하는으로써 여성의 눈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권력과 유혹은 그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승리자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바디랭귀지의 심화된 코스를 배우도록 하고 그 아더 와스머의 그 메이킹 컨택트라는 교재에 재밌는 약자가 있어요. 소프튼이라고 SOFTEN 바디랭귀지의 중요한 것들을 뽑은 거예요. S는 뭘까요? 스마일, 미소를 머금어라 라는 거죠.
O는 오픈, 열린 자세를 유지하라는 거죠. F는 forward lean, 상대방을 향해서 이제 구부리는 거, 상대를 향해서 가라는 거죠. 그리고 T는 touch, 얘기했죠. 자연스러운 접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스러운 접촉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성이 있어서 그냥 섣불리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E는 eye contact, 우리가 시선. 그리고 N은 nod, 고개 끄덕이기. 쉽죠? 소프트니라고 외웁니다. 여기서 이제 미소, 그리고 아이 컨택, 시선, 그리고 고개 끄덕이기. 이거 세 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바디랭귀지예요. 버릇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열린 자세와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그리고 이런 구부림, 상대방에 다가간 이런 두 개는 그것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나와주면 더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터치인데 이것은 상대방과의 상호 래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지금은 배우는 입장이라면 더 안전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다음 시간에 바디랭귀지 심화 과정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3주간 계속되는 바디랭귀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화술 강좌에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저희한테 개인적인 문의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주셔도 좋습니다. 제 메일 주소는 개그블랙, GAGBLACK, 개그블랙, 웃긴 검정이라는 거죠.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세요. 지메일이나 뭐 다음 이런 건 거의 안 봅니다.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 있습니다. 저희 LBC에서 하는 다양한 방송들과 함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어요. 각 다른 방송 들으시는 분들과도 또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하고 하니까 오셔서 뭐 한 번씩 응원글도 주시고 피드백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술 강좌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실습 위주로 해서 토요일 점심에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참여하셔도 좋고 뭐 계속 새로운 실습을 통해서 또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로 문의를 하시거나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통해서 함께 또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바디랭귀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철웅이었습니다.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